정치권 흐름을 각 당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최이배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측 인사가 처음으로 남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야의 발언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 기대에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위정평화 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 그 일에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당초 합의보다는 하루 늦은 오늘 방남했습니다. 갑자기 파견을 중지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다시 점검단을 파견하겠다 입장을 바꿨는데 이 방문을 미룬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재파견 통제에 대해서 여야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루 정도 늦어졌는데요. 크게 보면 북한의 그 참가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인이 모두 참가하는 올림픽으로 바뀌었고 특히 남과 북이 그 단일팀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집중도를 높이는 평창올림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원래 올림픽 자체가 전쟁 중에도 중단하고 평화적인 그 대회를 치른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북핵 위기 이 국면 속에서 남과 북이 같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남과 북이 같이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새로운 진전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의 부분들은 넓게 보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번 올림픽은 참 안타깝게도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이 많이 훼손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참 열심히 올림픽만 바라보고 노력해온 여자 아이스하키 팀, 국가 선수, 대표팀 선수들을 생각하면 참 속상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결코 정의롭고 공정한 게 아니죠. 그리고 꼭 단일팀을 했어야 하느냐. 이것도 사실 올림픽 정신에 맞는 건 아니죠. 정치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북한 인공기 들고 입장하면 안 되나요? 북한도 IOC 회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면 북한 국가 올려주고 인공기 들고 입장하라고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어린 소녀들의 꿈까지 무시해가면서 굳이 단일팀을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이 저는 정치 논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남북한 선수 간에 젊은 선수들 간에 올림픽 기간 중에 서로 화합하고 친해지면 그게 화합이지 그걸 굳이 태극기 포기하고 우리 국가까지 포기해가면서 단일팀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정치 논리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까지 듣습니다. 예, 일단 평화올림픽이 더 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하고요. 또 단일팀 구성에는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북한 그 올림픽 기간 중에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없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참가국들이 모두 안전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이제 그 올림픽을 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현송월이 이끄는 사전 점검단이 이제 파견을 중단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2014년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에 이제 공동 그 응원단을 같이 하겠다면서 파견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고, 그다음에 또 이 현송월이라는 분이 2015년 12월에는 북경에서 공연을 취소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그런 과거 전력을 봤을 때 이게 북한이 이런 밀당을 통해서 올림픽에 찬물은 끼얹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남북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오판일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 참가를 조건으로 한미의 군사훈련을 중단을 요구한다 할지, 또는 미국의 전략자산 그 한반도 전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중단한다면 이런 거는 결코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현재 그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직시하면서 평창 올림픽에만 너무 매몰되진 않도록 좀 정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IOC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규모와 참가 방식을 최종 확정하면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이 결성이 됐죠. 남북 선수단이 이제 평창 올림픽 개폐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또 공동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논란이 잠깐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이제 스포츠가 희생된다. 조금 전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 정신 자체를 잘 구현하는 거고요. 과거에도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장 먼저 올림픽 오륜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최국의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과 북이 같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분명히 있고요. 또 각 종목별로 태극기가 다 개양이 돼서 그런 우려는 절대 없더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IOC에서 합의한 바대로 선수단 22명 또 지원단 24명에서 46명의 선수단이 구성이 됐고 특히 아이스하키 팀 관련해서는 선수단은 12명을 북한 선수가 참여하고 또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3명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5명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 도종환 장관이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4년간 열심히 일해왔고 준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3명 이내로 조정을 했고 그 권한조차 우리 아이스하키 팀의 감독인 외국인 감독인 머레이 감독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는 잘 극복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의 선수촌을 방문해서 우리 어린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또 양해를 구했고 이후 이런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으로 계승이 되고 남과 북의 대화가 진전이 되면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안착이 되면 현재 좀 아쉬운 20, 30대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20대, 30대의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사전에 조정을 못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듣겠습니다. 글쎄요, 평창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한 거 아닙니까? 거의 20년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과 스테디움 짓는 데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개막식에 우리 대표단이 태극기가 아니라 무슨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아마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는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죠. 그러나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남한의 환대나 이 환영에 감동해가지고 북핵을 포기하겠다. 앞으로 진지하게 북핵 폐기 협상해보자. 비핵화 논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난 정부 여당에도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평화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아마 북한이 도발 자제하겠죠.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원위치 돌아갈 거고 그 사이에 잃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이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입니다. 오히려 저는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우리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논리를 섞어버린 지금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예, 평화올림픽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지만 이 점만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 아이스하키 선수들한테 좀 소통과 배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인 대의만을 강조하면서 좀 우리 선수들이 무시당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메달박 종목이라는 발언 등등해서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우리 선수들의 가슴에 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 또 사과도 하셨지만은 이런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피땀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훈련해온 우리 선수들 참여 기회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단일팀으로 구성된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4강을 가기 전까지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번의 경기 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반드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제 풀어가는 이 상황에서 너무 조급함이나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이제 올림픽을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 앞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계기로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가져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실감을 하면서 너무 또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 결국 여기 옆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들 같이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잘못 우리만 너무 앞서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올림픽 이후에 그런 부분 점검해 나가면서 실수 없이 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저 약간 좀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면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입장식에 분명히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하고요. 네. 또 2014년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선수단의 공동 응원단으로 가서 옆에 서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로 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겁니다. 즉 평화를 위해서 단절된 국면을 잇기 위한 방향으로 남과 북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서도 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평화올림픽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아이스하키 팀 구성 관련해서도 사실 아이스하키 팀은 급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1, 2분간의 선수 교체가 아주 잦습니다. 그리고 예선 경기 3경기가 되면 우리 선수들이 충분하게 뛸 수 있지만 약간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사전에 협의 조정이 안 됐던 부분들은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또 앞으로 그 선수들이 더 커나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새로운 선수팀을 창단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스하키 팀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좀 주면 그 선수들도 같이 양해하고 평화올림픽으로서의 그 가치와 내용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명을 드릴게요. 지난 마지막 번까지 우리가 남북 단일팀하고 한반도기를 개항했을 때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진정성이 엿보이는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속임수였고 지금은 이제 핵무장을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금 핵인질로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과 한 팀을 만든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북협상이나 대중협상이나 대중외교나 대외정책은 현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이 다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현 정부가 대외 정책을 펴고 대북 협상을 할 때는 좀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네. 평창올림픽을 사실은 정치화시키는 문제예요. 지금 9년 동안 남과 북의 대화가 전혀 없이 신뢰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바로 핵 문제 해결을 내일 해라. 그건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이 평창올림픽을 남과 북이 잘 치러내고 그 신뢰관계 기반에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핵의 문제로 진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미중일러 주변 4대국과의 관계를 잘 우리들이 핸들링해 나가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지 실제로 전혀 신뢰관계 없는 가운데 협상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라.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향이죠. 이제 제가 조금 저번에 아까 그냥 올림픽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이 큰 이벤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진행이 되겠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의 현재 우리가 계속 대북 관계를 제재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물론 뭐 정부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지만은 북한은 그걸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화답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흥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제재 국면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스탠스를 잡고 가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또 흥분한 나머지 계속 북한에 끌려가면은 방금 우리 김용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예전하고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북한에 이용당하고 시민들도 그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그런 결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두 측면,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과 대화라고 하는 예. 이 측면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항상 유념하고 여당과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여야 간에 좀 간격을 좁혀서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될 주제는 좀 생활 밀착형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우리 모두 주변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참 많은 거죠. 이 가상화폐 광풍에 휩싸인 대한민국, 투기냐 투자냐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는 등 연초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 급증에 일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한국 사회를 휩쓴 가상화폐 열풍,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투자냐 투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현재 가상화폐를 보고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현재 입장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가상화폐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없었는데 한 1, 2개월 이내에 가격의 진폭이 2배 정도 바뀌었고 또 급등락이 너무 심한 범위에서 되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외국의 거래가가 대략 50%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로서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돼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그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관계에 관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전문가나 정부나 금융당국이나 일치된 견해가 현재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본의 범용 기술에 기반해서 가상화폐가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블록체인이 발전하는 좋은 방향으로 순방향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현재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기술이 범용화되고 상용화되지 않으면서 가상화폐만 보이면서 그것이 투기적 수단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전체 그 투자의 20%, 즉 국내 한 1일 거래량이 58억 달러 정도 되고 참여하는 인은 3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경제 관점에서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고 나머지 과연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여와야 전문가들이 좀 해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 입장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메일이 우편물이 아니잖아요. 가상화폐도 엄밀히 말하면 화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 재산이에요. 우리 무형 재산 많잖아요. 뭐 유명 가수 히트곡도 무형 재산이고요. 그 발명 특허도 다 무형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슨 투기 도박으로 보는 것은 조금 과잉 반응인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또는 그것이 어떤 쏠림 현상에 의해서 약간의 거품이나 불법 도박의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장의 반응이고 투자자들의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특히 그 배경이 되는 블록체인 이 기술이 계속 발전돼야 하는 이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제 이걸 분리해서 가상통화는 누르고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 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난 혼란은 이 시장하고 기술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작 이 정부와 정책 당국자들은 이걸 변화를 못 따라가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일단 이 이름부터 명확하게 좀 그 이름 짓기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이런 등등을 해서 이제 가상화폐라고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제 암호 통화 또는 암호 화폐 정도라고 이제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보면 오히려 더 적정한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이게 비트코인에서
그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화폐라고 네. 예,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보면 이거는 화폐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이름 때문에 지금 법무부도 혼란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가상 징표라는 또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암호 징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 30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검증이나 어떤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묻지마 투자 말씀대로 이제 광풍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을 이제 보장하는 유사 수신행위나 뭐 일종의 이제 그 불법 다단계 모집 같은 행위도 이루어지고 또 기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가짜 화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죠. 또한 이게 실명 거래를 회피하면서 이제 불법 자금 거래나 탈세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근데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또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가 대응을 낼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 올 들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오락가락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혼란을 줘서 정부가 시장에 교란 행위를 한 당사자가 돼 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정부를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남 탓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일단은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블록체인의 그 채굴의 대가로 주는 가상화폐가 또 이 블록을 이용하는데 이제 이용권이나 접근권이 되는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아직도 정부는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이 혼란을 더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겠습니다. 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은 이제 정부도 정책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치권에서 이 더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지게 하자 하는 것이고 결제 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고 아직도 제가 봤을 때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안절부절하면서 내세우는 정치적 대정요법뿐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 내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이것이 시장에 미칠 반응까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신 것처럼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국회로 넘어온 가상화폐 논란을 두고 여야 모두 정책이 혼선이 있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여당도 그렇게 보신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상화폐 그 매매 자체가 실제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그런 발전 정도에 비례해서 가상화폐의 매매가 진행이 됐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김치 프레미엄이라고 하듯이 외국에 비해서 50% 이상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이 문제를 300만 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의의 청년들, 학생들, 주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연관 관계와 대응책에 관해서 부처별로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장관의 입장이 있었고 네. 과기정통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하고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이 있었고, 금융위원회는 이것이 유사수신행위나 투기로서 전환되지 않고 건강한 금융 질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1월 15일 전체적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이 되면서 그분에 관해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금융의 문제, 거래의 문제를 보고 있고요.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어요. 즉 화폐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은. 네. 즉 가치 척도나 매매 수단의 척도나,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준거적인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합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투기나 유사수신 행위나 아니면 다단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섰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 잘 조합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사실 앞에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그냥 대응요법입니다. 따라잡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서 단속한다. 엄중 처벌하겠다. 금지하겠다. 거래 실명제하겠다. 궁극에는 거래소 폐쇄하겠다까지.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나 기준이나 제도적 어떤 비준이 없이요.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이 들끓으니까 계속 두더지 잡듯이 따라가면서 한 대증요법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 가상화폐 문제가 나왔을 때 금융위원회, 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 기재부 전부 자기네 게 아니라고 밀었어요. 공무원들은 원래 권한 생기고 돈 생긴다 그러면 달려들어서 자기네 거라고 하는 게 본능인데, 이번에는 뜨거운 감자라고 그래가지고 밀었어요. 네.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애꿎게 법무부가 달려들어가지고 이거를 사정기관으로 다스린 거예요. 불법 도박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지, 어떻게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도박장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이 관료주의나 이 정부 내 의사결정의 난맥상, 이런 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그 국정 운영 능력의 한계랄까요? 그 와중에 또 금감원 직원이 또 무슨 뭐 내부 거래까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국정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처음 투자할 때는 투자자들이 자기 손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를 탓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그 금융위 주관으로 이제 TF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는 경제부처들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확대를 했어요. 2017년 7월에, 작년 7월에 하면서 그때서야 과학기술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무부, 경찰청도 들어간 거예요. 이제 불법 거래 등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주무부처가 다시 법무부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장 큰 혼란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1년 전부터 이미 그 협회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협회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규제를 같이 만들자고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그게 작년 12월에 실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율규제안이. 근데 법무부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갑자기 이거는 돌덩어리다. 그러면서 뭐 사기다, 도박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완전히 정책이 오락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오늘 또 금융당국에서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 관리하는 등등 해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실제 그럼 최종으로 정부의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이 얘기는 벌써 거래소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저께만 그 18일 날 정무위 때만 해도 그때 금융위원장께서는 전면 폐쇄 등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점 오락가락하는 그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지금 이 행위들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날 아까 김관영 의원님도 방송에 나왔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예, 시장에 더 혼란만 주고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어떻게 무능함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더해서 질문을 드리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정부가 오히려 시세 조작한 거 아니냐까지 할 정도로 정부가 이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더. 하태경 의원 것까지요? 네. 제가 보기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사실도 팩트도 맞지 않고
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한두 명이 아마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아마 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나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나 이런 곳은 사실은 엠바고를 걸고 왜냐하면 금융이나 경제 기사가 사실은 많이 검토하고 준비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 정치 기사보다는 엠바고를 길게 걸고 예고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부처에서는 8시 27분에 발표를 예고했고 9시 1분에 보조자를 보냈고 9시 40분으로 엠바고를 걸었는데 하태경 의원은 9시에 9시 20분에 9시 40분 이런 시점 사실조차 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부 대응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재 가상화폐 관련한 정책적인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정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위원회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개별 부처가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15일, 18일 거치면서 이제 종합적인 대책으로 진행하고요. 원래 12월 28일, 12월 13일, 12월 28일, 1월 15일, 1월 18일 여러 가지 가격 진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들을 좀 발표했던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게 있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투기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사전에 노티스하지 않으면 향후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유념하고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바라보고 그리고 잘 분석하면서 그것이 올바로 앞으로 향으로 나가는 방향의 투자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국민들도 하고 또 관계 부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향후에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에 너무도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굉장히 민감한 내용 이게 공개되면은 폭락의 가능성이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었던 거를 아무리 관례라고 하지만 임박고를 건다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나가야 돼요. 그 사이에 지금 재미 본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금감원 직원이 이런 일을 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근거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은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 세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빨리 흡수해서 제도권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2015년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 나왔을 때 바로 자본시장법에 상품으로 흡수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문제도 빨리 이 제도 상품으로 흡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하태경 의원님 이제 주장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12월 달에 정부 규제안 나오기 전에 또 카톡으로 이 파일이 먼저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감원 직원의 이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 세력의 어떤 컨트롤 타워는 아니겠지만 정부가 시장의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서로 내가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계속 다른 얘기들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가 정말 최종한 결론 딱 내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것도 시간을 끌면 안 되겠죠. 신속하게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시장 교란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때 5% 정도의 뭐 주가가 가격이 흔들렸다 하는데 뭐 너무 일상적으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있는 일이라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한 것은 판단한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발표한 게 이 자리고요. 1월 15일 날 40분 엠바고 걸어서 발표한 자리가 이 자리고요. 이 자료의 내용은 사실은 12월 28일, 1월 11일, 1월 15일 뭐 이렇게 해서 다 시장에 공개된 자료예요.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공개된 자료라서 마치 이 자료의 발표에 의해서 시장의 진폭이, 가격의 진폭이 급등락하고 이것을 가지고 작전을 통해서 그 누가가 특수한 수익을 누린다.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즉, 그 정도 된다면 우리 김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라면 금융실명제 발표 이런 건 맞아요. 그건 엠바고 걸면 안 되죠. 즉시 발표하고 즉시 진행하면서 딱 걸어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정부가 작전 세력이거나 그런 문제로 좀 살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 금감원 직원의 개별적 행위에 관해서는 금감원 원장이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정부 부처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암호화폐 및 이 관련한 이 관리들 관련해서 이제 보통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0일 됐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너무 큰 진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정책 담당자로 봤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대응을 해서 또 다른 교란이 없게끔 참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 또다시 진폭이 20, 30%, 50%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한다. 그러나 가능한 빠르게 한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제 20대와 30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장년층 이상이 바라보는 가상화폐는 전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야당부터 이걸 듣겠습니다. 네. 사실 요번에 투자자의 60% 다수가 2030 젊은 세대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2030 세대는 역사상 가장 스펙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입니다. 영어에 능통해서 국제화돼 있고 정보화에 앞서가 있고요. 이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한 거는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일종의 벤처 투자였거든요. 이거를 아날로그 세대의 이 정책 담당자들이 도박이다 투기다 하니까 그리고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니까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030 세대의 무슨 허무주의, 한탕주의라든가 현실에 절망한 젊은 세대의 반작용이다 이런 해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30 세대는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고 벤처 투자 의욕이 있는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당이 듣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동의를 하고요. 아까 우리 김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좀 반박을 하자면 아까 그 자료 보여주셨는데 앞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종합하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 발표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거를 예전에 했던 얘기들 모은 거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허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수많은 그 청문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의 그 여러 가지 투기 의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투기로 돈을 벌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불신이 있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 30대들이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큰 돈을 가지고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새로운 암호화폐 이제 시장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 또 벤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간 건데 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 일부는 또 손실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20, 30대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사회적 환경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장 일자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낮고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중첩돼 나가면서 새로운 탈출구로 이런 부분에 착목했고 또한 인터넷 기반이나 모바일에 익숙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깔려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 경제를 책임지고 이런 흐름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수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바로 권장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정화시킨 이후에 조금 더 조정을 해 나가고 그런 이후에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어떠한 보장책도 없고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곳에 20, 30대가 거기서 민감하고 참여하니까 더 장을 열어주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논의, 더 많은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진행 흐름을 보고 그에 비례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하는 것이 맞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가상화폐가 2030의 문제였다면 아마 그 이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서울, 강남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야당이 좀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야당의 얘기를 듣고 여당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얘기하시죠.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를 보면 그게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1차 82조치란 8월 2일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대통령 취임이 5월달 아닙니까? 아마 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또 공약 과정에서 지금 현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부동산 정책 시즌 2를 노린 그 부동산 시장의 프로들이 작전을 시작했다. 전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6월부터 흔들렸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대책들도 보면 그야말로 시즌2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다 세금 붙겠다, 또는 수요 억제하겠다, 징벌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시장의 프로들과 이제 아마추어 공무원들과의 줄다리기 싸움이 된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진단 때문에 잘못된 처방이 나왔다고 봅니다. 먼저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의 주범이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수요가 구조적으로 강남 지역의 초과 상태였다고 밝혀진 게 아닙니까? 또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올린다?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돼가지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강남하고 가격차 더 커졌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를 한다? 누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진짜 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부담 느끼죠. 지금 정작 타겟이 되어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은요. 그냥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세금으로 다 집 사고 세금 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춰서 지금처럼 그냥 투기 세력을 주적 세력 삼아서 규제하고 처벌하고 단속하는 거로는 바로 15년 전에 그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핵심적으로 인기 지역의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좀 분산해야 됩니다. 제발 강남의 수요가 몰리도록 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언행과 정책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말씀 이어서 하면 강남만 지금 유독이 오르고 있고 강남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교육 정책이 또 오락가락하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고 같은 게 사라지니까 이제 강남의 파락군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 예상들 때문에 또 몰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반드시 투기 수요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의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집값은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서울시 전반은 그 자료를 보니까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독 이제 강남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진단해서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강남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량이 없어서 풍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이게 정부가 하나 또 낸 자료입니다.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추정치를 계산을 해서 굉장히 금액이 커요. 예상보다. 시장에서 뭐 2, 3억 예상했는데 뭐 여기는 지금 4억 4천이 평균이고 많은 데는 8억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또 이게 강남의 재건축을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못하게. 그리고 이제 재건축 연한도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요를 더 줄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강남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대책들이 제대로 진단이 된 이게 나온 것인지 좀 의심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대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이 싸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프로에 그 가깝게 시장에 또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입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두 분께서 아주 그 냉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최희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큰 그 변동이 없이 안정화돼 있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잘 안착화됐고 이 부동산 정책을 잘 시스템화해서 유지해 나가면 서민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는 이제 잡혀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략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잡아나갔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여든 야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강남의 문제예요, 항상. 인구 50만의 강남의 문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객관적으로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합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강남구를 4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강남구는 한정된 면적에 한정된 아파트 수가 있고 그 아파트에 6억, 9억, 15억, 20억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수요를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특수한 분야예요. 강남에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프레임이 붙으면서 그것에 한두 건이 거래돼 나가면서 가격이 호가를 치고 주변에 동작, 용산, 성동, 양천의 일부를 견인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남에서도 전월세가는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유별나게 고가의 아파트만 가격의 변동이 큰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3원칙이 있어요. 투기 수요는 근절한다. 그리고 맞춤형 대책을 한다. 세 번째는 실소유자는 보호한다.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됩니다.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적 요소가 있지 않냐 강남만에. 물론 뭐 파락군이다, 대치동 학원이다 있지만 실제로 교육적 수요가 있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전월세 시장의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아닌 다른 수도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가 큰데 이번에 강남의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면 전월세 수요나 전월세가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교육적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착목해야 될 점은 재건축 아파트 관련한 부동산 폭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투기적 수요 근절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20살 된 아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든지 미성년자가 16억짜리를 분양받는지 그러면 그것은 상속이나 증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확히 수사를 해서 자금 조성에 대해서 증여의 탈세를 정확히 추징하고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에서 15일날 발표를 하고 500세대에 관한 정밀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대책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보장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수요가 많다는 건 맞아요. 한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한계, 특히 강남.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에도 전체 주택 공급이 29만 호였습니다. 2018년에는 31만 호예요. 즉 전체적인 주택 공급적 측면에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고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 안정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전월세 진폭이 크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 가격적 측면,
투기 근절 측면, 맞춤 대책, 실소유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어서 큰 방향은 잘 잡히고 있다. 그래서 강남 문제는 저는 같이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한 제가 발언. 간단하게. 예,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한 3원칙, 그건 맞아요. 근데 나타난 현실은 이거 3원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투기는 남고, 실수요자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맞춤형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선의 피해자가 지금 없는데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규제 하니까, 세금 부과하니까, 결국 누가 당합니까? 결국 고령, 집 한 채 들고 있는 고령, 층리 세금 부담 늘어나죠. 1가구 2주택 관련해서는 그런 조항이 어떻게 대출 규제 막으니까 1가구 2주택이 왜 그분들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죠. 다주택자를 사실대로 팔으라고 하니까 말씀하셔야죠. 다주택자를 팔으라고 하니까 강남 거 하나 똘똘한 놈 지키고 다 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원칙은 저도 동감인데요. 이 집행의 디테일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좀 핫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후폭풍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위축이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부터 들을까요? 저기 이제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네, 국민의당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듣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예. 네. 그 뭐 최저임금은 국민의당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너무 급속히 오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고요.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내놓은 정책이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4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처럼 잘못된 정책에 또 잘못된 대응이 나온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4조 원이라는 돈은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돈인데요. 3조 원입니다. 3조 9천 얼마죠? 2조 9천 원입니다. 예. 다른 게 또 붙어 있잖아요. 그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때 4조 원으로 저희가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예 복지면 좋겠는데 복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 신청하라고 뭐 다닌다고 하시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이거 한 번 주고 말 건데 뭐라는 생각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정책들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마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 발표를 할 때 대선 때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대선 기간에. 그러니까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어거지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 결국은 가장 지금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제 항상 맨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산정 방식도 지금 법도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대책도 다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네. 저도 뭐 이 당에 있으면서 대선 때, 총선 때 공약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지만요. 공약을 만들 때는 솔직히 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급조된 졸속 공약이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약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공약인데요. 이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조사 없이 우선 지른 거죠. 지르고 나서 봤는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정부라면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합시다라고 했어야 첫 단추가 제대로 꼬이는 건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가지고 지금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무리를 두니까 정책이 자꾸 뒤틀리고 스텝이 꼬이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세금으로 3조 원, 4조 원 보조금 준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 청와대 담당자들 뭐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나가서 이 현장에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올라간 만큼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1인당 13만 원 준다는 건데 1년 동안. 그것도 올라간 부담 전체도 아니에요. 일부만 보전해 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무슨 카드 수수료, 임대료 낮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전체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용 중에 인건비의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요거 낮춰준다고 얼마나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책상에서 만든 급조된 이런 비현실적인 공약 이거 인정하고 첫 단추를 다시 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그 경제 이론에서 벗어나서 좀 증거와 과학적 분석이 전제된 정책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유념해서 듣겠고요. 근데 아직 최저임금 실시한 이후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한 이번 2월 초 정도 되면 일자리 안전자금 신청 현황을 좀 바라보고 또 사업주,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신청 현황을 바라보면 대략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약은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다 그 1만 원 공약을 했어요.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일방적인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7,530원이면 월 157만 원입니다. 157만 원이 많습니까? 저는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최저 생계비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헌법에서 우리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적 삶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계로 보더라도 OECD 27개국 중에 저희 나라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6위예요.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략 9에서 10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3.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들어가는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277만 원인데 그 대상자가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청년, 여성,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를 통해서 생산이 증가돼서 일자리 증가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기업과 재벌에 지난 9년 동안 다 퍼졌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 2.5%밖에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잘못됐다면 새로운 전환을 국민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시행해보고 그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가지고 평가해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럼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이후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여야와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래도 간단하게 짧게 벌써 많은 시간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무슨 빈곤 해소의 방법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고 가구당 2차, 3차 소득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그거는 의원님께서 주장이고요.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확인했어요. 전체 277만의 최저임금의 수혜 대상자와 청년, 여성,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66%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중산층 가구원이라는 증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이 아니네요. 저희는 가구당 빈곤 해소를 해야지 이렇게 1인당 최저임금 올려가지고는 빈곤 해소나 소득 재분배 안 일어난다는 게 저희 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12월 달에 예산국회 때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논의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직접 지원 방식과 EITC 근로장려세를 비롯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노력한다라고 저번 국회에서 합의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